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오늘 세미나에 그 발표를 받게 된, CJ제일제당의 강민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관점에서 바라본 지속 가능한 미래, 기후, 물, 식량 위기 극복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 문제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해결책은 어떤 다른 구 아니면 한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채팅창을 제가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세 가지의 그 주제들, 세 가지의 위기들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발표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발표는, 우선 기후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물 부족, 식량 위기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 가지의 위기가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통합적인 방법으로 WEF 넥서스라는 그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전에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잔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세 가지 용어는 바로 위험, 위기, 재난인데요. 우선 위험은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위험한 상황이 부정적인 결과를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위기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서 이제 물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바로 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그 위기가 바로 심화돼서 인류의 생존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경제적, 개인이나 어떤 단체 말고 좀 정부라든지 큰 국가 단위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는 것은 저희 제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위험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되기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도 상승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상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후 현상으로 폭염, 가뭄, 홍수와 같은 현상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기상 현상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 자료나 그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의 배출입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파괴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산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인 벌목과 이제 훼손으로 인해서 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어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그 메탄도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극단적 기후현상이 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 강도와 빈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 이제 폭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냉방기구를 많이 쓰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어, 공급되기 수요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급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뭄 같은 경우는 그 생산이 덜 저감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이제 다음 보시는 장표는 제가 얼마 전에 MBC 보도자료에서 봤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본 건데요. MBC 보도자료에서 제목은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두 배로 받고 있는 히말라야라는 그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기후변화의 그 가장 심각한 영향 중 하나는 바로 빙하의 죄송합니다. 빙하의 급격한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빙하는 지구의 담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빙하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빙하는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네팔 등 많은 국가에 수자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빙하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녹으면서 단기적으로는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빙하는 자연에서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빙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구의 전체적인 그 수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보도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유럽은 최근 몇 년간 아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염의 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었는데요. 2022년 여름에는 유럽 전역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식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 폭염은 단순히 날씨가 덥다라는 그런 더운 날씨 이상의 이제 문제보다는 이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공공 건강과 에너지 인프라에 심각한 타격을 줘서 어쩌면 그 어, 사람들의 사망을 이르게까지 하는 노인과 취약계층의 사망에 이르까지 아주 심각한 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양쯔강 유역에서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이 대피를 하는 그런 재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침수돼서 식량 공급에도 큰 타격을 주었고요. 이처럼 중국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 협력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수백만 에이커의 숲이 파괴되고 있으면서 주거 지역과 농업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남부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변화 쪽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앞전 그 강의에서도 중복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쪽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수자원 쪽에서 좀 더 저희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느끼고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고 어떤 극심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의 폭염하고 산불로 인해서 연평균 12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복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매년 69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허리케인과 산불로 인해서 연간 1,450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에서 우리 인류의 생존에 가장 큰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자원 위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불규칙해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가뭄을 더 길고 더 심하게 만들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로는 강수 패턴이 불안정하면서 식수라든지 우리가 농작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농업용수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자원 문제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고 물을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안정성이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물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입니다. 세계 인구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있고,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은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수, 그다음에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산업용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물을 소비하는 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인해서 여러 방면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의 사용량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물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 그런 산업 활동에서의 물을 낭비하거나 오염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수자원 부족이라는 그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실 그 슬라이드는 이제 인구 증가와 물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1950년대에 1950년대에서는 세계 인구가 약 25억 명 정도였었고요.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량이 16,800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흐른 1990년대에서는 세계 인구는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3억 명 정도로 2배 이상 증가됐고,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량은 7,600톤 규모로 많이 줄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대에도 다음과 같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자원량이 5천 톤으로 감소가 됐고요. 2050년대에서는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예상하면서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량은 4천 톤 이하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이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물 부족은 또한 사회와 경제에 아주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미치는 영향은 식량에 대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요.
식량 가격 상승과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생활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업 활동에서는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들이 주로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긴 합니다. 또한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아주 초순수의 물,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이드성 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아주 그 초순수급의 그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가뭄물이 심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생산에 차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총통이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해프닝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물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특히 산업 활동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고부가 가치의 산업에 많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불안 및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는 단순한 자원 고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생존과 그리고 삶과 이 모든 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 분쟁의 또 다른 그런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물 부족 문제는 특정 지역의 그 물 분포에 따라도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 부족 지역입니다. 물 분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그 분포가 그 물의 그런 불균형적인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물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같은 경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요.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 오염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인 문제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물 자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물 불균형은 지역 및 그리고 국가 간의 물 분쟁을 야기해서 국제 평화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 분쟁에 대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리거,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물을 무기화한다고 해서 웨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인해서 어떤 피해 발생, 인간의 생존권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캐주얼리티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촉발 요인,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하천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제 상류 국가의 댐을 건설하거나 수자원을 독점하는 행위는 하류 국가의 물 공급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하천을 쓰는 그런 지역 간의 그런 나라 간의 갈등, 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일강이라든지 메콩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부족이나 물 불평등한 분배가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특히 중동과 같은 고갈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촉발 요인으로 인한 분쟁은 그러니까 트리거로 인한 분쟁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나일강에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에 있는 세 개의 나라가 나일강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인접된 국가들끼리의 분쟁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최근에는 메콩강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이제 동남아 지역이 이제 이런 갈등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 분쟁에 대한 촉발 원인은 단순히 자원 고갈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물 분쟁의 유형인 무기화, 웨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무기화는 말 그대로 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중국의 황하제방을 폭파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해수 담수화 시설을 파괴했던 것들, 이러한 사건들이 물자원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건 여담인데요. 우리나라도 정수장이라고 우리가 하수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그 집에서 실제 수돗물이라고 불리는 것을 공급하고 있는 정수장 같은 경우는 어, 지금도 상시에서도 그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삼엄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물을 무기화할 수 있고 식수를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정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경비가 삼엄하고 거기를 우리 그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주기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정수장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물의 분쟁 유형인 무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전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물의 무기화는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그다음 발전을 정해야 할 수 있고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국제사회에서 물을 무기화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한 그런 분쟁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자원의 무기화는 큰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쟁이 고조될 경우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결국 평화로운 해결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분쟁의 세 번째 유형인 피해 발생입니다. 이제 물 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손해와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피해 유형으로는 농업 생산성이 저하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가 위험하고요. 식수 접근성이 감소되고 건강 악화라든지 수인성 질병 확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은 생활 용수와 그다음에 농업 용수의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하며 결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행 중에서 현재까지는 19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최근까지는 그 첫 번째 분쟁 요인이었던 촉발 요인 트리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무기화 쪽으로 좀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물 분쟁 중에 하나였었던 국제 하천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에티오피아와 수단 그리고 이집트의 그런 갈등 사례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댐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 프로젝트로서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댐을 가지고 이집트와 수단이 여기 있는 수단과 이집트가 국제 하천, 이 나일강을 가지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건설하고 이 댐을 건설하면 물을 채워야 되는데요. 이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하류에 있는 이집트와 수단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생존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경제 발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력을 이 댐을 통해서 연간 15,759기가와트시 전략을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국내 전력의 수요 충족 및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에티오피아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90%를 그러니까 농업의 나일강을 있는 수자원을 90%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면 생존에 크게 문제가 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농업위기입니다. 나일강 유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감소되고요.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식수 문제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1억 명인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에 거의 다 의존하기 때문에 수자원 양이 부족해지면 이 심각한 물 부족 상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제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 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물 분쟁 중에 하나는 인더스강 분쟁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오래된 갈등의 핵심으로서 두 나라의 농업이라든지 산업,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자원을 두고 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1960년 인더스 수역 조약이 물 사용에 대한 규정을 했었으나 최근 유효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는 상류에서 댐 건설과 수력 발전을 추진하고 파키스탄은 이러한 활동이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그 물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이런 긴장의 불씨가 더욱더 강화됐고요. 어쩌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가 간의 그런 트러블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강에 대한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 그들의 생존과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 간의 그런 갈등입니다. 서울은 팔당댐에 있는 물을 정수원으로서 쓰고 있는데 이들의 갈등은 어, 바로 이 물을 사용하는 사용량에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팔당댐의 70%의 물을 정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인천은 약 20%, 경기도는 약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 부족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서 인천도 물이 더 필요하고 경기도도 물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치수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 세 개 지역은 취소한 이제 앞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더욱더 큰 갈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의 그 분쟁, 국내외 사례에서의 공통점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똑같이 사용해뒀던 그 물의 양이 더 많이 필요로 한데 수자원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자원 양은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물 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이 되겠지만 이 분쟁은 결국엔 어, 그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의 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은 단순히 수자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과 경제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용수가 부족하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는 식량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 부족은 산업 생산에도 타격을 주어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과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 부족에 대한 것을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물 부족은 또한 질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고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사용할 경우에 이런 질병이 발생해서 공중보건에도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물 부족과 이런 분쟁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안정과 공공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식량 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에 대한 불안정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분쟁, 전쟁과 같은 분쟁, 그리고 경제적 불안전 등의 요인이 식량 생산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기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 지역은 기후변화와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 심각하게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빈곤이라든지 영양실조, 질병 등의 이러한 지역에서는 더욱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문제는 생존에 더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약 7억 6,800만 명이 만성적으로 굶주리고 있었고, 이는 전 세계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특히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통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그 작물들인 뭐 그 곡식류라고 부를까요? 겉보리, 쌀보리, 고구마, 가을무, 무, 콩, 고추, 가을 배추들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 가뭄, 그리고 홍수, 이런 기상 현상들의 악화가 농작물의 수확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작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쳐서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식량 부족의 그런 심각성을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한 건데요. 세계 인구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 생산과 소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요. 농업 생산량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농작물의 감소는 식량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는 단순히 식량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량 가격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저소득층은 소득이 저조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사회적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량 문제는 국제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산량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량 분배의 불균형은 빈곤, 불평등, 사회적 차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불균형적인 식량 분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농업혁명과 초기 식량 위기에 대해서 나타내 봤는데요. 약 1만 년 전에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지만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농업 기술의 한계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는 주기적으로 기근을 불러왔고요. 이는 당시의 사회적 구도를 변화시키면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초기 농업은 부족한 자원과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키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농업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량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게 초기의 식량 위기입니다. 이러한 초기의 식량 위기는 19세기 말에 화학적으로 질소를 합성하는 기술이 생겨나서부터 우리는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이런 초기의 식량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이때의 그 화학 비료의 발명을 가지고 녹색 혁명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식량 위기는 화학 비료의 발명을 통해서 극복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저하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식량 위기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가뭄이라든지 홍수, 폭염 등이 생기면서 농작물 생산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으면서 생산량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또 우리가 화학 비료를 씀으로써 토양이 그리고 집약적인 농업을 하면서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결국에는 농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면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현대 사회의 식량 위기가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곡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두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유의 주요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옥수수 수출의 약 15%, 해바라기 유 같은 경우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 이런 비중은 두 나라의 농업 생산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전쟁을 겪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계의 곡물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두 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곡물이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식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유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식량을 의존을 하고 있었던 개발도상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식량 생산과 수출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이 딱 시작됨에 있어서 주요 농업 지역에서 농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농부들이 전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피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군에 징집돼서 아예 농업 생산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데사와 같은 주요 항구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봉쇄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생산된 곡물이 해외로 수출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됐고요.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곡물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곡물 및 비료 수출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및 비료 시장에도 불안정성을 증가시켜서 이 모든 요소들이 국제사회 협력과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식량 공급의 중단과 가격 상승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편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의 상승과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좀 나타내 보았습니다. 밀 가격 상승률은 전쟁 대비 21%, 해바라기유는 50%, 옥수수는 30%, 비료는 35%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식량 안보 위협과 이를 겪고 있는 취약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 등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밀수입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 사태는 큰,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들 국가는 취약한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기아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과 같은 중동 국가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가 식량 위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의 경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 같은 나라들도 어, 식량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은 단순히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식량 부족이 가져오는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곡물 수출이 감소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가격 상승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량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서 기아가 증가되거나 결국엔 사회가 증가가 되는 그런 사태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초기에 겪었던 식량 위기는 생산량에 대한 농업 기술의 한계로 인한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위기였다면 현대사의 식량의 위기는 그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라든지 국제 정세,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 가격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을 하게 되고요. 식량 가격 상승은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이익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업은 전체적으로 어, 이익이 감소되면서 그 활동 자체가 수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감소가 되고요. 기업의 이익의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짧게 수자원과 기후위기와 그다음에 식량위기에서 각각에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과 이들이 어떠한 위기, 국제정세 어떤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했던 그런 가장 큰 과제였던 위기, 부족, 식량위기가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 가뭄 등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로 인해서 식량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적 이슈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프리카든지 중동 지역, 이런 국가들은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 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했던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이제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고요. 모든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후의 영향이 물 부족과 그 다음에 식량 위기,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수자원 부족, 식량위기에 대한 단일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가는 게 다음 장의 설명을 이해하기인데 좀 더 여기에 슬라이드 장표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적으로 또는 단일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잠재적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약적 농업을 우리가 접근을 생량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서 집약적 농업을 좀 더 단일적인 문제로 해결하겠다라고 접근을 했더니 의도한 효과는 생산량의 증가였지만 잠재적인 부작용으로는 수자원이 고갈되거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 단일적인 해결 접근법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후위기, 물 부족, 식량 위기의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이 세 개의 위기들은 서로 상호 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이런 상호 연관성을 어, 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표에서 보이는 것은 기후변화가 수자원과 식량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기후변화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물 부족 또한 농업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기온이 오르면 강수량이 늘어나도 가뭄이 심해지고 비가 오는 양도 달라져서 홍수가 발생하거나 가뭄이 번갈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식량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물의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서 강수 패턴이 변하고 물의 가용성이 줄어들면서 농업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국 식량 생산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생산을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부족이 식량 위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째로 수자원이 부족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돼서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수자원 부족은 토지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기로 합니다. 이제 다음은 식량 생산이 감소가 이제 수자원 고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사용이 증가해서 수자원이 고갈을 가속시키게 되면 식량 생산이 또 감소하게 되고요. 또 과도한 농업 활동은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을 침식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식량 위기, 부족 등은 서로 간에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의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적 접근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어, 우리는 바로 요번 세미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인 WEF 넥서스, 물, 에너지, 식량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WEF 넥서스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F 넥서스는 말 그대로 워터, 에너지, 푸드, 식량 자원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자원이 변화가 다른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물 부족은 농업 생산에 그리고 식량 공급, 그리고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WEF 넥서스는 지속 가능한 이런 세 가지 자원의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WEF 넥서스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물 안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당시 물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었고, 이는 WEF 넥서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011년 독일 본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WEF 넥서스 개념이 공식적으로 소개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물, 에너지, 식량강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깊이 논의하게 되었고요. 2015년에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되면서 WEF 넥서스의 중요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WEF의 어떤 것일까? 이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WEF는 말 그대로 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라는 보지 않는 W 넥서스의 가장 큰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W 넥서스를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장부터의 이해가 WEF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WEF의 이제 구성 요소는 계속 중복되지만 물과 에너지, 식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WEF가 왜 중요할까요? WEF 넥서스는 자원 안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 에너지, 식량 공급은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WEF 넥서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중요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원 보존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완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부족과 생태 변화 등의 위험적 요소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WEF 넥서스 접근법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자원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W 넥서스의 기본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상호 의존성을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로 인해서 통합적인 관리와 접근과 상호 의존성을 인식함으로써 시너지를 자원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 WEF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EF는 자원 효율성과 위험 감소,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장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수자원과 WEF 넥서스가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WEF 넥서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시됐고요.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이 물은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식량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떤 자원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깨끗한 물의 확보는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는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요한 관계용수로 활용되고 이는 식량 생산의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소 같은 경우는 제조업, 그리고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고 있을 때 WEF 넥서스는 물 자원의 다양한 용도와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 공급을 대한 부분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물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 방안 대표적인 걸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수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을 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절수기기를 보급해서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죠. 여러분, 물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순환됩니다. 전 지구에서 바닷물을 포함해서 있는 그 전체 물에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의 양은 0.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물의 수요 관리가 물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다변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물 공급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특정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빗물을 재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수를 담수화한다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물 공급을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빗물과 해수 담수화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뭐 그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투입된 돈, 에너지와 자원, 그러니까 돈, 코스트 대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의 더 확장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수질 관리입니다.
이제 수질 관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썼던 물을 다시 깨끗하게 정수하고 처리를 해서 다시 원래 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다시 돌려보내야지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질 관리도 물자원 관리 방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물 관리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어를 통해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이제 부족한 그런 한정되어 있는 물을 더 효과적이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혁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기술 같은 경우는 스마트 미러링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물의 사용량을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지 감지를 하고 맞춤형 절수를 조언해주는 그런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가장 많이 물 절약하는 데 쓰는 게 중수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버려지는 하수나 오수, 폐수들을 중수도, 화장실 용수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가구의 그 유지 관리 용수로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을 수확을 하는 것들, 빗물을 모아서 정화하고 활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적인 물 절약 기술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서의 물 사용량을 효율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 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대부분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용수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눠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농작물을 그런 그러니까 생육할 때 필요한 물 사용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점적 관계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물을 식물 뿌리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물 사용량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서 기반을 이용해서 이제 센서라는 것은 이제 물의 낭비를 좀 막는 겁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멀칭 기술이라든지 이제 물을 농업에서도 효율화,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통합적 물자원 관리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뉴 워터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하수를 처리했던 그 물을 산업용수 및 그 간접 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에너지 효율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서 물과 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났던 하수나 오수, 폐수들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하는데 이런 시스템의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저장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쓸 수 있게 함으로써 물이 부족할 때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아주 대형 저장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덜란드 룸포 리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 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하천 주변 농지를 활용하여 피해를 줄이거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는 물 관리의 혁신적인 모델로서 다른 국가들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고 남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합 수자원 관리는 여러 가지 문헌이나 서적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어,
특히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해수를 담수하거나 폐수를 재이용하고 첨단 관계 시설을 결합해 갖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습니다 여담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민요라든지 전래 동요 이런 것들이 물을 그 소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재이용해야 된다라는 걸 교육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물을 아주 최적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와 WF 넥서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물 처리하고 공급하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하고 식품을 가공하고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물 처리 및 공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어떤 더러웠던 물을 다시금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중에서 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비입니다. 전체 처리 비용의 70에서 80%를 전력비가 차지할 정도로 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어야지만 어, 이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에너지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 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농기계 사용, 비료 생산 등 농업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는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셋째, 식품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의 대량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는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인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원자력 발전 등의 방식에서도 우리는 냉각수로 물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최적화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현장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나 아니면 스마트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효율성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스마트 관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과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의 효율성입니다.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 지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자원을 절약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패스처리와 바이오 에너지의 결합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수 자체는 많은 유기물과 질소와 그리고 인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은 말 그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생장 기간, 성장 기간 그 지나게 되면 사멸하게 되는데요. 그 사멸한 것들이 폐기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폐기물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성하게 돼서 이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에너지를 씀으로써 패스처리와 바이오 에너지가 결합됐다라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현기성 소화를 통해서 메탄을 생산을 하고요. 최근에는 그 메탄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 메탄을 고질화시켜서 더 순도를 높여서 천연가스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대중교통에 그 CNG 버스 같은데 이제 그때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얘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 처리 용량 50톤 규모가 에너지로 바꾸는 시설까지 총 포함해서의 투자비가 약 230억 원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걸 또 수소로 만드는데 또 수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부 주도적으로 아직까지는 몇몇의 핵심 중점 지역으로서 생산이 되고 있지만 그 공급량 자체가 아직은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술 개발과 최적화 방안이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폐수 처리와 바이오 에너지를 결합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물 자원의 순환 사용이 가능해져서 수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탄과 그리고 수소와 같은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된 물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라든지 중수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보면 폐기물도 에너지 생산에 쓰고요. 더러운 물은 깨끗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환경 보호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량 생산과 WF 넥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대 농업 시스템은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과 첨단 농기계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을 생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직 농법이라든지 수경 재배 같은 혁신적인 도시 농업 기술을 통해서 기후변화라든지 기후 위기에도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생산된 식량을 가지고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확장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식량 위기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농업 분야의 혁신, 새로운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모로코의 태양광 담수화 프로젝트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고요. 그 민물을 가지고 농업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국의 생태농업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은 작물과 가축 양식을 연결한 순환형 농업 모델을 도입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정밀 농업이 있습니다.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이는 물, 에너지, 비료 사용량을 최적화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과잉되고 있는 부분을 최적화한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혁신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의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식량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수직 농업도 있고요. 정밀 농업, 그다음 해양 농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는 식량 생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식량 위기를 어,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까지의 손실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식량을 생산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줄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식량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WEF 넥서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후변화가 물, 에너지, 식량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부족과 식량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성 평가를 통해 각 자원 시스템의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응 전략을 수립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WF 넥서스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적응 전략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이렇게 기후변화와 인해 어, 물 부족이라든지 식량위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후 탄력적 농업과 탄소 중립 농법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요. 이걸 보급해서 다양한 작물 종을 개발하고, 어, 이로 인해서 농업의 그런 탄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질리언스를 높임으로써 우리는 기후에 탄력적인 그런 농업을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농법 같은 경우는 땅을 갈지 않는 농사와 바이오 차 활용 등을 통해서 토양 탄소 저장 기술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토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때문에 어, 생산량 우리 생산량이 증가됨에도 우리는 토양이 황폐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조기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생태계 기반에 적응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맹그로브 숲이나 습지 등은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WF 넥서스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SDG2와 기아 종식은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과 식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는 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DG6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과 위생은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 물 가용성 확보 및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WF 넥서스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의 확보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SG7 적정한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은 W 넥서스의 기반인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어, 부분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와 WEF 넥서스는 관계가 있는데요. 순환경제는 자원의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재생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EF 넥서스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복되지만 패스 처리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패스 처리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원을 재사용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부산물을
가지고 바이오 연료로 전환해서 첨단 시설을 통해서 자원 순환을 예를 제시하는 게 바로 농업 폐기물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도시 농업과 폐기물 재활용 이런 것들이 순환 경제와 WF 넥서스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물 재활용 기술 같은 경우 있는데요. 이제 MPR 같은 경우는 재활용 기술이다기보다는 재활용 기술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말 그대로 고품질의 물을 생산할 수 있고, 어, 이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역삼투함 같은 경우는 해수를 담수하고 초순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 수치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마트 농업과 WEF 넥서스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스마트 농업은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그런 혁신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 안에 WF 넥서스의 그 체계가 다 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S와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자원을 정확하게 투입을 함으로써 최적화하는 거죠. 이제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그런 최적화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자원을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IoT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런 토양, 기후,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최적의 재배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농경지를 모니터링하고 정밀 살포에 필요한 어, 이제 농약의 정밀 살포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농약을 사용한다면 최적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의 황폐라든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AI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병해충 발생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까 다 중복된 내용이지만 수직 농업, 정밀 농업, 스마트 온실, AI 작물 관리 전체적으로 센서 기반의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하고 좀 더 정밀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W 넥서스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물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실시간 그런 모니터링과 인공지능 분석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를 20%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 하수 처리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를 처리하거나 정수를 만드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한데요. 그때 발생했었던 폐기물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메탄과 같은 에너지를 발생해서 그거를 그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데 부산 수영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자립화율이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혁신,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네덜란드가 이전 WF 넥서스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네덜란드는 물 관리, 농업 기술, 재생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자원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 농업에 첨단 물 관리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요. 환경 영향을 또 줄였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혁신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제 국내 사례, 해외 사례로 해서 그냥 하나씩 집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법인 W 넥서스도 아직까지는 이를 적용하는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W 넥서스의 접근법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부문 간의 협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 에너지, 식량 부분은 각각 다른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및 공동 목표의 설정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데 목표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데이터 통합의 문제입니다. 각 부문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몇 사례를 통해서 이게 서로 연관계고 상호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보다 세밀해진 데이터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많은 기술과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통합하고 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과제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존 정책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정책 변화는 각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WF 넥서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어떤 통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은 미래사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과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은 우리 사회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개인,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가 간에 협력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자원 부족과 식량 문제의 원인이 이제 발생하고요. 특히 가뭄과 홍수가 증가가 돼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은 식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단편적인 단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통합적인 접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법이 바로 WF 넥서스 기반의 통합적인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미래를 위해서 이런 WF 넥서스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수자원 위기, 기후 현상으로 인한 수자원 위기, 물 부족, 식량 위기를 대응하는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이었지만 좀 이렇게 1시간 반 동안에 이제 저의 그런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